제4절 경찰 예산관리입니다. 예산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특징상 분류할 수 있고 성립 과정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징상 분류는 성질상 분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눌 수가 있죠.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 회계입니다. 특별 회계는 특정 목적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설치한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경찰병원이 있죠. 경찰병원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특별회계의 적용이 점차 늘어가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성립 과정상의 분류를 보면 본 예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초로 확정되는 예산이죠.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은 추가 경정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준예산이라는 것은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에 준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죠. 지출은 당해 연도 예산이 국회 의결될 때까지 그때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는 시설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정도, 공무원 보수 등 기본 경비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있고 수정 예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헷갈립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수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국회에 일단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성립되기 전에 사정 변경으로 수정하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이 둘 다 사정 변경으로 수정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수정되는 시점이 국회 의결을 통과한 이후냐 하기 전이냐 그것 때문에 나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여러 번 편성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따면 성립된 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추가되고 그 전에 만들어지는 것은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추 전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셰프가 있다면은 후임자에게 자신만의 후추를 전수할 수 있겠죠. 후추 전수. 예산 제도를 보겠습니다. 예산 제도의 역사는 품목별 예산 제도가 가장 먼저 나왔죠. 영국에서 왕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1930년도에는 세계 대공황이 왔었죠.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관리적 측면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정책과 예산을 관련시켜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계획 예산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품목별 예산 제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이렇게 품목별로 예산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부 예산이 품목별 예산이고 우리 경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 지향적인 예산입니다. 예산 담당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회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기 편하고 회계 검사하기가 편합니다. 회계 책임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지향적 예산이 되는 것이죠. 행정부의 재량 범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용하거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자료 같은 것은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인건비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하고 실적을 대비를 해서 가성비가 좋은 사람은 계속 둘 것이고 가성비가 안 좋은 사람은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단점은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물건을 왜 구입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찰차를 한 1000대 정도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데 이게 기존의 순찰차를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더 구입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하고 지출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왜 구입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품목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 이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제대로 못 가서 예비가 많이 남는데 경찰서에 비만 오면은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이 여비를 좀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품목별로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업과 지출에 대한 성과나 효과 측정이 곤란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대비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효과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는 것이죠. 너무 세부 항목에 집중을 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고 성과주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물품보다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각 세부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단위 원가에다가 업무량을 곱해서 그것을 예산액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 1km를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100m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나온다면은 전체 1km에 대한 것은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우리 경찰을 예를 들다면은 만약에 112 신고 처리비를 예산으로 측정을 한다면은 신고 한 건당 처리에 들어가는 단위 원가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전체 신고 건수를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 활동을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위에 품목별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이해하기 어렵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도로 1km를 포장하는데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신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기능 증복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잘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 제시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기본 요소인 단위 원가 및 업무 측정 단위 산정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의 가장 핵심이 단위 원가에다가 업무량을 곱하는 것인데, 이 단위 원가 자체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업무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112 신고 한 건에 처리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하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112 신고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 예방 순찰도 하고 그 외에 일반 신고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활동을 통합해서 월급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112 신고 한 건 처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따로 떼내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이렇게 하면 품목별 예산에 비해서 입법부가 통제하기 곤란하겠죠. 회계 책임도 불분명합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기본 경비에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자, 계획 예산을 보겠습니다. 장기 기본 계획과 단기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도로 포장을 다시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는 매년 그 도로나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또 교체하고 막 그러죠. 그것은 장기적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예산이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단어는 이 계획 예산과 관련됩니다. 합리성, 이런 것은 아까 위에 성과주의 예산에서도 자원 배분의 합리화, 이런 말이 나왔죠.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 활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겠죠. 연기준 예산은 제로 베이스 버짓 시스템입니다. 제로 베이스죠.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죠. 점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에 폐단을 시정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도입이 됐죠.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연기준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장점은 사업의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유지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합리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조세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매년 사업을 다시 평가해야 되니까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장기 계획이 위축됩니다. 또 매년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다 보니까 작은 조직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 정부 사업의 폐지나 축소가 사실상 곤란하죠. 사업을 한번 시작했으면 몇 년이 걸려도 그것을 끝을 내야 되는데, 매년 연기준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고 폐지를 한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렵죠. 자본예산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해서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고, 경상지출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런 일상지출은 일상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 발행으로 수입에 충당케 해서 불균형 예산, 적자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러면은 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돈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재정과 공채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효과는 몇 년 후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몰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법률로 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몰법이라고 하죠. 이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국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집행하고 결산하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유의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일단은 편성을 하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라고 하면은 행정부의 심의가 아닌 국회의 심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바꿔가지고 심의, 편성, 집행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맞는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심의라고 나오면은 일단 국회 심의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 결산 이렇게 되겠죠. 예산 편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경찰청장은 5년 이상 신규 사업,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행안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시험에서 이 신규 사업은 몇 년 이상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 이렇게 하면 영어로 forup이죠. 사 다음에는 오가 나옵니다. 사업이 나오면은 오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안 편성 지침이 내려가죠.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청장에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이제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산 요구서의 항목은 3개 명국이 됩니다. 아래 법조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겠죠. 자, 기한을 보면은 중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1월 말까지고 예산 편성 지침이 3월 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산 요구서를 5월 말까지 하고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이 표를 그대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법률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있죠. 매년 1월 31일까지, 1월 말까지죠. 해당 회계연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게 되고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겠죠. 다음 연도에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 이하 예산 요구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줄여서 3개 명국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일단은 이런 3개 명국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 요구서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서 그냥 예산 요구서 이렇게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명국이 나오면은 그것을 예산 요구서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5월 31일까지 되는 것이고 국회에 12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흐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중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죠. 1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청장, 또 기재부 장관, 국회 이렇게 들어가죠. 두 문자를 따면은 경기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사지요가 됩니다. 그 기한은 135인데 이것을 숫자법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1은 히읗이니까 해산물 이렇게 바꿨죠. 사지요, 해산물 120일은 12시로 하겠습니다. 12시 전에. 바닷가에 업한장에 가면은 밤새 그 작업을 해서 가져온 고기들을 아침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싱싱한 거 사려면은 12시 전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국회에 넘겨주면은 국회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심의 의결하게 되는지 대통령이 먼저 시정연설을 하게 되죠. 기재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합니다. 상임요원에서 각 상임요원에서 예비심사를 하겠죠. 그것들을 다 모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줄여서 예결위라고 하죠. 여기에서 종합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결위의 종합심사 과정을 또 보면은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부처별 심의, 개수 조정을 합니다. 숫자를 조정하겠죠. 이것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하는데 이후에 예결위 전체위원회에서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예결위의 종합심사 과정만 보면은 종부계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회의 최종적인 심의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은 나이 30 전에 종부 개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종부라는 것은 큰 집안의 맏며느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그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종부를 개성할 수 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이 30 전에도 종부를 개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집행은 예산 배정 요구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다음에 배정을 하게 되고 예산 집행 지침이 통보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배지사가 되겠죠. 집행은 요배지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셨는 게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이 집행할 때 하고 이 요구서하고 집행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예산 배정 요구서죠. 그리고 예산 집행 지침입니다. 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는 예산 편성 지침이 하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집행할 때 하고 그 순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문자로 사지요 이렇게 바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요 배지사, 배지사가 집행한다 이렇게 해야 요구서와 지침이 서로 혼돈되지가 않습니다. 예산 배정 요구서는 경찰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예산의 집행은 배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도 배정이 되지 않으면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계약을 한다고 해서 돈이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그러한 지출 원인 행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예산 배정 요구서를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하죠. 그러면서 배정을 하게 되면 감사원에다가 통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분기별로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분기별로 또 그 예산을 다 쓰려고 그러죠. 이런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분 실태예 하는 부분이 있었죠. 기분은 분기입니다. 그리고 실태예 할 때 예가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분기별로 배정된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지침이 떨어지겠죠. 기재부 장관이 청장에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은 탄력적 집행 제도가 있죠. 전용인 경우에도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항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항이나 목을 서로 바꾸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용도 예산이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찰청장은 항상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일정한 범위에서 위임을 해줬다면 그러한 위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각 기관 간 또는 장관 한간에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항목에는 가장 큰 것부터 장관항, 그 다음에 세항목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장관항이라고 하면은 예산의 품목 중에서 상당히 높은 범위에 들어가니까 장관항 간에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리 예산으로 국회에 의결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필수 경비가 부족하다든지 환율이나 유가 변동, 재대책 재원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그 예산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용에서는 예산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정부 조직이 개폐된 경우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세항과 목의 금액을 바꾸는 것은 전용이고 장관 한간에 서로 바꾸는 것은 이용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서로 바꾸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두 문제 할 때면은 세목 전용이죠. 그리고 장관항 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이라 그러면은 그 목을 말하죠. 목 전용 안마기가 있다면은 장관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목 전용 안마기를 머리가 조금 벗겨진 장관님처럼 생겼죠. 이런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예산 편성 절차에서 사지요 해산물 12시 전입니다. 11시 55분이죠. 12시 전에 이 아주머니가 사지요 해산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결산을 보겠습니다.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청장이 기재부 장관에 제출하겠죠. 2월 말까지입니다. 국가결산 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4월 10일까지. 이제 결산 검사를 하죠. 감사원이 기재부 장관에 송부를 하는데 5월 20일까지고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하게 되겠죠.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과정과 이 기한을 함께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국가재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을 다시 흐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경찰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 국가결산 보고서를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4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죠. 감사원이 국가결산 보고서를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5월 20일까지죠. 이것을 기재부 장관이 받아서 국회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대통령 승인 받아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인데 5월 말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순서대로 하면은 경기, 감기국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기국이었죠. 결산할 때는 경기, 감기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는 사지요 해산물 12시 전인데 결산할 때는 이놈다오가 되겠습니다. 이놈다오가 되죠. 다섯도 5가 됩니다. 니은은 숫자법으로 4가 되죠. 자, 이 아주머니가 지금 이놈다오 하고 있죠. 이 그림 하나로 사지요 해산물 12시 전에 아주머니가 이놈다오 하고 있습니다. 관소 운영 경비를 보겠습니다. 관소 운영 경비라는 것은 그 관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떼서 주는 것이죠. 그 범위 안에서 알아서 써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대의 예를 들면은 그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은 지구대장과 관리반이 되겠습니다. 지출과는 격리계장이 되는데 재무관은 경무과장이 되는 것이죠. 관서 운영 경비는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면서 관리해야 되겠죠.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은 정부 구매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소 운영 경비의 범위가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관소 운영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운영비에는 복리후생비, 학교 운영비, 일반 용역비, 관리 용역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고 안보비, 업무 추진비, 줄여서 업추비죠. 이런 것 중에서 건당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500만 원 초과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 것하고 500만 원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문자 할 때면 운특안업이죠. 500만 원 이하는 운특안업입니다. 안업이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운영비 중에서 공과금, 또 위원회 참석비, 특수활동비 중에서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안보비 중에서는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문자 할다면은 공사 수정위가 되겠죠. 공사 수정위.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추가로 비용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500만 원 초과할 수 있죠. 이렇게 500만 원 이하와 초과를 잘 구분을 하시고 그 외에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여비 이런 것들도 관소 운영 경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반납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품 장비 관리를 보겠습니다. 무기 및 탄약 관리, 집중 무기고가 있죠. 개인 화기와 공용 화기를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각 경찰기관에 설치되었는데 간이 무기고가 있습니다. 기능별 운영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중 무기고로부터 대여를 받아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죠.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상황실, 112 타격대 등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탄약고는 무기고하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탄약고와 무기고를 통합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건물과 격리된 독립건물로 써야겠죠. 같은 건물을 쓰다가 갑자기 탄약고에서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다. 조명은 건전지로 해야겠죠. 방화시설을 완비해야 됩니다. 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상 시설을 해야 되고, 출입문은 이중으로 각 자물쇠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물쇠가 2개 들어가겠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지실 등과 연결해야 되고, 외곽에는 철조망, 조명 등 순찰함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당직할 때 이 순찰함을 사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그 상황실하고 연결되어 있죠. 제가 상황실에서 근무했는데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숙직실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숙직실에 연결되어 있으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겠죠. 자, 열쇠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일과 시간 중에는 무기관리부서에 장의하죠. 정보와 장비과장이나 운영지원과장, 총무과장 등이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경무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일과 시간 후에는 이제 당직 업무가 하겠죠. 상황관리관 등이 담당을 하겠습니다. 간이 무기고는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112 상황실에 그 상황팀장이 하겠죠. 지구대에 있으면은 지역경찰 관리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무기탄약 회수 및 보관을 보겠습니다. 즉시 회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하게 무기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케이스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시 회수해야 되는 경우는 직무상 비등으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사의를 표명했다, 징형사가 되겠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경우입니다. 정서가 불안하다, 그리고 직무적성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왔다,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 기타 기관장이 무기소지 적격 여부 심의 요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불고문이 되겠습니다. 징형사 불고문이죠. 전라도 사투리로 징하다 그러면 좀 독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 독한 형사가 불고문을 합니다. 무기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술자리 간다, 연애장소에 간다, 이런 경우에 총차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상사 사무실에 갈 때도 총을 빼고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타 정황을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총 사용할 때 안전수칙은 총구는 항상 공중이나 지면이죠. 안전지역입니다. 총구는 전방 아닙니다. 안전장치, 방아쇠 울에 끼우는 그 고무 파킹 같은 것을 말하죠. 1탄은 공포탄이고 2탄 이하는 실탄이 들어가는데, 대간첩 작전이나 살인 강도 등 중요 범인이나 무기 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1탄부터 실탄을 장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준할 때는 허리가 아닙니다. 대퇴부 이하로 해야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를 보겠습니다. 차종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으로 구분이 되고, 차형은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용도별로 전용, 지휘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수사용, 행정용 이런 말은 안 들어가죠. 모두 통합해서 업무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것만 두 문자로 따면은 전지업 순특이 되는 것이죠. 제가 순대국밥집에 가서 순대를 시키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일반 순대가 있고 순대특이 있더라고요. 순대특은 일반보다 1, 2천원 더 비싸죠. 순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대특을 시키니까 홀에 있던 아주머니가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순특 하나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지업체에서 순특을 시킨 겁니다.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소요 계획을 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다음 연도의 교체 대상 차량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이 3하고 11을 잘 구분해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옷이 나오고 소가 나오면은 항상 3하고 연결이 잘 됐죠. 그리고 교체 대상할 때 자세히 보면은 요 할 때 11이 보이죠. 채 할 때 이 애가 또 11입니다. 그래서 11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11을 연상한 게 수사경과할 때 수사경과 유효기간도 4월하고 11일로였죠. 그때 휴사경과로 암기를 했습니다. 휴에서 유가 나오죠. 유도 10일하고 관계가 됩니다. 차량 교체는 그 사용기간, 연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키로수가 아닙니다. 불용처분할 때는 단순한 내용 연수 경과로 일괄 교체, 불용처분을 지향하고 성능이 양호하다면 교체 순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쓰면 되겠죠. 불용처분은 공개 매각이 원칙이죠. 공개 매각이 안 되면 폐차를 하고, 또 매각할 때는 경찰 표시 등 도색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운전요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집중 관리 원칙입니다. 다만 지유용 차량은 지정해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열쇠는 열쇠함에 집중 보관하고 휴가 비번이면 별도로 책임자를 지정해야겠죠. 자, 일과 시간에는 차량관리 부서의 장이 하게 되는데 정보와 장비과장, 운영지원과장, 총무과장, 경찰서는 경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무기 관리하고 같죠? 일과 시간 후에는 당직 근무자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실에 근무하다 보면은 아침에 그 경무과에서 열쇠함을 찾으러 오죠. 그리고 퇴근할 때는 다시 일일이 상황실에다가 그 열쇠함을 주고 가죠. 운행할 때 책임은 1차가 운전자가 됩니다. 2차가 사용자가 됩니다. 이게 조금 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운전자와 사용자. 그냥 사용자라고 하면은 운전을 한 사람 같잖아요. 문제를 빨리 읽다 보면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3차가 기관장이 되겠죠. 차량을 운행할 때는 경찰 차량 배차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간에는 기관장 허가를 얻고 야간에는 상황관리관 허가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경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